안녕하세요. 남편보다 시부모님을 더 좋아했던 40대 여자입니다. 흔히들 시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봐야 내 부모처럼은 못한다고들 하잖아요. 특히 전 결혼하면서 남편이 사는 지역으로 이주했기에 더더욱 친부모님이 그리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꼭 친딸을 대하듯 절 너무나 잘 챙겨주셨어요. 제가 20년이나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것도 시부모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 남편이란 인간이 천하의 나쁜 인간이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나쁜 인간이 어떤 천인공노할 짓을 했는지 고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전 지방 대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집에 남동생이 있긴 했지만 딸이 저 하나뿐이라 부모님께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더군다나 전 공부를 제법 잘하는 편이었어서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엄만 우리 딸한테 판검사대라는 소리 안 한다. 그래도 번듯한 직업 하나 갖고 있어야 네가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고 어디서든 대접받고 살지.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일로 바쁘셨기에 얼굴 볼 시간도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전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온 가족이 화목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가정을 갖고 싶었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제 생일날이었는데 저도 학교 마치고 바로 학원에 갔다 오느라 저녁이 다 돼서야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생일 선물은 이미 제가 갖고 싶은 거로 다 사주셨지만 그래도 생일날인데 가족끼리 함께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식탁엔 용돈과 함께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고요. 사랑하는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용돈 두고 가니까 맛있는 거 실컷 사 먹어. 진심으로 우리 딸 형미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다른 친구들이 본다면 선물도 받고 용돈까지 받는다고 부러워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필요한 건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날 하루만큼은 가족의 온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쭉 마음속에 외로움을 가지고 자랐다 보니 화목한 가족에 대한 갈망과 부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이 생각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졸업반이었던 24살에 같은 대학 선배인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집안 군단위 출신인 남편은 사투리도 쓰고 조금 투박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죠. 가끔 남편이 들려주는 시골 사는 얘긴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릴 땐 사촌형 누나들하고 맨날 아궁해물 구워 먹곤 했거든. 고구마, 감자도 구워 먹고 국자를 다 태워 먹도록 띠기도 해 먹고. 형미 너 띠기가 뭔지 알아? 보통 달고나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선 띠기라고 불렀어. 남편의 이야기 속 가족들은 때론 싸우기도 하고 사고도 치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그렇게 2년쯤 연애를 하다 남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막 고향 면사무소에 발령을 받을 때였어요. 남편은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장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더는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없다며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형미야, 난 이제 너 없인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늘 전화로만 통화하는 건 더는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자. 내가 항상 네 옆에서 지켜줄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늘 함께 할게. 그때 저도 장거리 연애가 점점 힘들어지던 참이라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꽃다운 나이에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싶네요. 그때 제 나이가 26살이었거든요. 주변 친구들도 왜 그렇게 다들 결혼을 빨리 하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부모님도 물론 서운해하셨고요. 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급하게 결혼할 필요가 있어? 그러지 말고 몇 년 더 만나보지 그래. 엄마, 저 오빠랑 벌써 2년이나 연애했어요. 서로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고 결혼 미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오빠도 저도 정말 진심이에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겨우 26살이면서 부모님이 특히나 더 서운해하신 이유는 제가 결혼하면서 아예 남편이 살던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본가에서 엄청 먼 지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시도 아니고 촌으로 시집을 간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이 처음 인사를 나누셨을 때도 부모님은 계속 절 잘 부탁한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셨죠. 우리 형미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도시에서만 살아서 시골살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따뜻하게 봐주세요. 아유, 사부인 걱정 마세요. 저희도 아들 하나뿐인지라 그간 딸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형밀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사돈 어르신들께서 걱정 안 하시게 저희가 옆에서 잘 보살피겠습니다. 전 그 대화를 들으며 제가 7살 어린아이가 된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도 한편으론 양가 부모님 모두 절 참 많이 아껴주신다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잔뜩 긴장해 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인자하게 웃어주셨어요. 세아가 앞으로 잘 부탁한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주고 앞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잘 지내보자. 그게 가족이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된 전 남편과 시부모님이 계시는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당시 시댁은 사과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죠. 전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의 가수원 일을 도왔습니다. 시부모님이 너무나 잘해주시고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도 좋았지만 처음엔 시골 생활이 불편해서 고생 꽤나 하기도 했네요. 여보, 나 겨울옷 좀 사러 갈까 하는데 근처에 여성복 파는 데 없을까? 있긴 한데 당신이 있기엔 너무 어르신들 옷만 팔아서 주말까지만 기다렸다가 차 타고 우리 옆 동네 다녀오자. 거기엔 백화점도 있으니까. 남편 고향이 워낙 작은 군단위 마을이라 옷 한 벌 사려고 해도 차를 타고 30분 이상 나가야 했고 프랜차이즈 커피를 마시는 건 일찌감치 포기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오후까지 직장에 있으니 아직은 어색한 시부모님과 종일 있어야 했고요. 세아가 방에서 혼자 뭐 하고 있어? 심심하면 밖에 좀 나와볼래? 사과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모른다. 너 사과꽃 본 적 없지? 시어머니는 제가 적응을 잘 못하는 걸 알고 항상 여기저기 좋은 곳에 다니셨어요. 오일장이 서는 날이면 같이 장에도 가고 시장에서 파는 국밥도 먹고요. 사내들의 꽃이 예쁘게 피는 계절이면 제일 먼저 제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시아버님도 저 주신다며 일부러 읍내까지 나가 치킨이나 햄버거를 사주셨답니다. 우리 새아가가 통닭을 잘 먹는 것 같아 내가 2마리나 사왔다. 사장님한테 맛있게 튀겨달라고 부탁했어. 어서 가져가서 먹어라. 감사해요, 아버님.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먹어요. 제가 얼른 상 차려올게요. 아버님 저랑 맥주 한 잔 어떠세요? 그래, 우리 며느리랑 맥주 한 잔 좋지. 우리 새아가가 이 시애비 새로운 술 친구로구나. 너무나 따뜻하신 시부모님 덕분에 전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과수원 일도 금방 손에 익혔답니다. 아유, 우리 새아가 손 빠른 것 좀 봐. 이제 사과 따는 솜씨가 제법이네. 네 시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했을 땐 하루에 절반도 못했는데 네가 도와주고 나선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 고맙다, 아가. 이것 외에도 시어머니는 음식을 하는 법이나 김장하는 법, 장 담그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순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다들 김치를 사다 먹지만 그래도 어떤 김치가 제대로 된 김치인 줄 알아야 사다 먹더라도 맛있는 걸 고를 수 있는 거야. 겉으로 보면 그냥 배추에 양념 버무린 것 같지만 속을 보면 달라. 먼저 배추가 단단해야 돼. 속이 헐렁하면 아무리 양념이 좋아도 물러지고 맛이 없어. 시어머니 덕분에 전 몇 가지 음식 정도 눈 감고도 척척할 수 있을 정도로 음식 솜씨가 많이 늘었답니다. 남편 역시 혹시 제가 힘들어하는 거 없는지, 시부모님과 갈등은 없는지 항상 먼저 물어봐 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피곤하신 건 아닌지 죄송할 정도라니까. 당신도 항상 내 걱정부터 해주니까 나 정말 행복해. 그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생활을 충분히 즐기다 몇 년 후에 첫째 아이를 가졌어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임신한 절 금이야 오기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먹고 싶은 건 없는지 늘 물어보시고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셨죠. 난 동호 가졌을 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산후조리를 꽤 오래 했어도 둘째를 못 가졌잖니. 동호가 외아들로 자라면서 많이 외로웠을 거야. 그게 내 평생의 한이다. 그러니 새아가 너도 아픈 데 있으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부터 가야 한다. 알겠지? 그러다 아이를 출산했을 땐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도 전에 제일 먼저 오셔서 제 얼굴도 닦아주시고 부은 제 손발도 손수 주물러 주셨답니다. 고생 많았다 정말. 엄마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도 잘했어. 잘했다. 우리 새아가. 네 덕분에 우리 집에 복덩이가 또 한 명 생겼구나. 여보 고생했어. 우리 아인 건강하대. 울기도 잘 울고 어디 아픈 데도 없대. 사내 녀석이 당신 닮았는지 얼굴도 아주 잘생겼어. 모두의 축복 속의 세상에 태어난 저희 큰아들은 온 집안의 기쁨이었답니다. 아이가 첫 걸음말 뗐을 때도 엄마 아빠라고 부르던 날도 온 가족이 모여 그 기쁜 순간을 함께했죠. 그러다 둘째 아이까지 낳고 전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네요. 그때가 결혼하고 12년쯤 흘렀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은 비슷한 나이대 공무원들보다 빠르게 진급을 하던 중이었답니다. 남편이 일도 성실하게 하고 국민을 돕는 것에 항상 솔선수범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주무관님 일하시는 거 보면 이런 군단위 말고 더 큰 판에서 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또 군수님이 되실지. 그럼 군수님은 몰라도 군의원 정도는 하셔야죠. 면사무소에선 이미 유명하잖아요. 민원인들도 다 주무관님 아니면 일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남편은 주변에서 자꾸 이런 소리를 하자 약간 신이 났는지 더더욱 먼저 나서서 봉사하고 마을 살림을 돌봤습니다. 이번 겨울에 유독 춥다잖아. 안 그래도 거의 다 시골집들이라 어르신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참에 연탄 좀 날라드리고 집수리까지 도와드려겠어. 아들들, 이 아빠랑 가서 좋은 일하고 오는 거 어때? 무슨 일인데요? 아빠가 하는 일이면 나도 할래요. 남편은 가끔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곤 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남을 돕고 배려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날만 이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서서히 불행의 그림자가 저희 가족들을 덮쳐왔습니다. 아이고, 기침이 나서 아주 죽겠다. 자꾸 가래도 끓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열도 자꾸 났다 안 났다 하고. 그 무렵 시어머니는 기침을 달고 사시며 부쩍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가끔은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듯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셨고요. 저와 남편은 걱정되는 마음에 시어머님을 인근 도시의 병원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환자분께선 현재 폐 쪽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걱정되는 건 암세포가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예요. 바로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시어머님은 폐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시골에 살며 좋은 공기만 맞고 사신 분이 왜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리셨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네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꼭 낫게 해드릴게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그런 병 따윈 금방 없앨 수 있을 거예요. 울지 마라 어머마. 사람이 한번 태어난 나이 들면 하늘로 가는 게 당연한 이치야. 이제 내 차례가 온 모양이구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정말 속상해요.
어머님이 마음을 강하게 잡수셔야 돼요. 저도 남편도 매번 몇 시간을 운전해서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이미 고령인데다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치료가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짧은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어머님은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 걱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시골 총구석에 시집와 내가 고생만 시켜서 어떡하니. 미안하다 어머마. 우리 아들, 우리 손주들 잘 부탁한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곳에 마음 붙이고 살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걱정 마시고 그곳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제가 이 다음에 꼭 어머님 만나러 갈게요. 저에겐 친정 어머니 이상으로 큰 사랑을 주셨던 시어머니를 떠나보내자 전 상실감이 너무 커서 한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저희 시아버님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혼자 약주도 많이 드시고 가끔 몰래 눈물도 훔치셨어요. 남편과 제 아들들이 힘들어하는 거 말할 것도 없었고요. 우리 어머니가 참 인정이 많은 분이셨어. 마을 분들에게도 늘 잘하시고 가족들한테도 항상 인자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 어머니 빈자리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 여보. 우리 어머니 평소에 혼자 식사하는 법이 없고 늘 가족들 식사부터 먼저 챙기셨잖아. 당신도 출근하고 애들도 학교 갈 시간이면 어머님 빈자리가 더 쓸쓸하게 느껴진다니까. 어머님 안 계신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던 남편은 어느 날부턴가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나가곤 했습니다. 처음엔 기분 전환 하러 가는 거겠지, 우울해서 바람 쐬러 가는 거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당신 주말마다 어딜 그렇게 가는 거야? 애들이 아빠랑 시간 보낸 지 한참이라면서 얼마나 아쉬워하는데. 이번 주말엔 애들 데리고 공원이라도 나가면 안 돼? 애들도 다 컸는데 굳이 내가 데리고 가야 돼? 지들끼리도 잘 놀더구만. 나 나란히라는 사람이야.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챙길 것도 얼마나 많은데 자꾸 잔소리야. 남편은 주변에서 자꾸 큰일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바람을 넣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 전처럼 마을을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 맞는데 뭔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길 또 몇 년이 흐르니 애들한테 남편은 당연히 바쁘고 얼굴 보기 힘든 사람이 되었답니다. 엄마, 아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러신 거잖아요. 저흰 괜찮아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게요. 남편이 큰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과 집안일에 소홀한 건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때 저희 시아버님도 갈수록 연로해지시는 게 눈에 보이고 건강 문제로 가선일도 쉬고 계실 때거든요. 근데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시아버님을 저한테 다 맡기고 본인 일만 보러 다니는 게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그의 군청 계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진급을 하고 나자 더더욱 밖으로 돌기 시작했죠. 동네 사람들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 칭찬을 하곤 했습니다. 상훈이 엄만 진짜 신랑 잘 만났네. 남편이 떡하니 계장으로 진급도 하고 말이야. 이러다 진짜 군의원 되고 정치까지 하는 거 아니야? 아휴, 우리 신랑은 뭐 하나 몰라. 주변에서 그렇게 하도 남편을 띄워주니까 전 도리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러다 진짜 으쓱해서 사고라도 치는 건 아닌가 싶었죠. 저도 남편이 진급하는 건 좋았지만 왠지 남편이 승승장구할수록 점점 제 마음이 외로워져 갔습니다. 그러다 또 얼마간 세월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새벽 홀로 주무시던 시아버님이 노안으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딱 10년 뒤였어요. 평소 지병도 없으셨고 전날까지만 해도 마당을 돌보시며 나무에 물을 주고 식사도 잘하셨는데 갑작스런 이별이 실감나지 않더군요. 그래도 크게 아프지 않고 편안히 주무시다가 가셔서 다행이었죠. 아버님, 하늘나라 가시면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세요. 저희도 잘 있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요. 얘들아,
너희도 할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드려야지. 할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항상 저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하늘나라에서 할머니랑 잘 지내세요. 주변에서 호상이라며 속 없는 소리를 할 만큼 시아버님의 장례식은 평온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래도 저도 아이들도 아버님 생각을 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멀쩡한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빈소에 계속 손님이 오는데도 자꾸 자리를 비우고 통화를 한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둘째 날 하필 조문객도 많고 멀리서 친척분들도 오셔서 한창 바쁠 때였는데 남편이 또 전화기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전 대체 무슨 전화를 하나 싶어 조용히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나야. 뭐 하고 있었어? 나야 정신없지 뭐. 그래도 당신 생각만 계속하고 있어. 그러다 남편의 통화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시아버지 얘기를 하며 침울하게 있던 남편이 누군가 통화를 하며 깔깔 웃는 게 아니겠어요? 조금만 참아. 내일이면 발인까지 끝나니까. 나도 보고 싶어. 그래도 내가 받는 유산도 있는데 상주가 자리를 비우면 욕먹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내 앞으로 재산을 5억 정도 남겨두셨더라고. 그 돈으로 우리 새 출발하자. 그 유산은 특유 재산이라 마누라랑 나눌 것도 없어. 전 몰래 숨어 그 대화를 다 듣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통화 상대는 어떤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유산 얘기를 하자 하이톤에 웃는 목소리가 하도 커서 제 귀에도 다 들렸거든요. 전 그때부터 손이 벌벌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본인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상간녀랑 저렇게 다정하게 통화를 할 수 있는지 저 인간이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뒤에 있는 것도 모르고 아랑곳 없이 미래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큰애도 좀 있으면 대학 가고 작은애도 이제 다 컸는데 이제 갈라설 때도 됐지. 언제까지 애정도 없는 마누라랑 한 침대 쓰기도 싫고 말이야. 무엇보다 나한텐 당신 있잖아. 내가 유산 문제만 정리되는 대로 바로 도장 찍을게. 남편은 5억이 손에 떨어지는 순간 절 정리하고 새 살림이라도 차릴 계획이었나 봅니다. 전 소리도 못 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게 남은 증거도 없고 시아버님 장례도 치러야 했기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냥 뒤돌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장례 기간 제가 무슨 정신으로 서 있었나 모르겠어요. 남들이 보기엔 시부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저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전 속으로 이미 돌아가신 시부모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분 아드님이 바람이 났나 봐요. 제가 이걸 다 알고도 어떻게 참고 있어야 되죠? 제 말 듣고 계신다면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시아버님을 발인하면서도 전 아버님께 제발 아버님 아들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만 억울하게 쫓겨나지 않으려면 증거를 잡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눈물 속에서 발인식이 끝나고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유산을 받는다며 티가 나게 좋아하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나한테 비싼 선물 한 번 안 해주셨지만 가시면서 이렇게 큰 선물을 안기셨네. 자그마치 5억이야, 5억. 이 돈이면 내가 못할 게 없지. 남편은 제 앞에선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밖에 나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5억을 상속받을 거라며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나 봐요. 전 앞으로 큰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저렇게 철이 없나 싶어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방심한 틈을 타 몰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워낙 좁은 동네라 몇 달이 걸치지 않아도 남편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는 동네 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상훈 엄마, 그 소식 들었어? 저기 사거리 앞에 새로 카페 생겼잖아. 그거 외지에서 온 어떤 여자가 차린 카페라더라. 우리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카페라나 몰라? 전 동네 언니의 말을 듣자마자 뭔가 이상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이 틀린 게 아니었는지 전 얼마 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챘어요. 어떤 여자가 차렸다는 카페에 제일 뻔질나게 드나드는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라는 것을요. 남편은 그 카페의 셔터맨이라도 되는지 수시로 드나들며 그 여사장과 대놓고 연애를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아마 남편은 외제에서 온 여자에게 눈길이 갔고 남편 직업도 군청 계장이니 여자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여잔 남편보다 8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 젊은 여자에게 푹 빠져서 본인 부모도 아내도 자식까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전 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시길 엿보다 남편이 또 그 여자 카페에 가서 시시덕거리고 있길래 바로 현장을 급습했어요. 너희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당신 설마 했더니 이 여자랑 바람난 거였어? 바람이나 피는 주제에 뻔뻔하게 날마다 내가 차려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디? 여보, 당신 여길 어떻게... 진정하고 일단 여기서 나가. 나가서 우리 얘기해. 진정하겠어 내가?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대로변에 있는 카페에서 이딴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 전 이성을 완전히 잃고 남편에게 악을 썼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반응이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집구석에만 있는 여자가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대?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아주 도장 찍어. 오빠, 이 여자가 오빠 와이프야? 뭐야,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못생겼네. 오빠도 진짜 착하다. 어떻게 저런 여자랑 20년을 살았대? 아우, 저 몸매 좀 봐. 누가 봐도 나 애 둘 딸린 아줌마요 싶은 몸매네. 안 그래도 열이 받아 죽겠는데 옆에 있던 상간녀가 제 얼굴을 평가하며 더 불을 지르더라고요. 남편도 거기에 힘입어 더 뻔뻔하게 나왔고요. 어차피 애들도 다 컸는데 그냥 이혼하자. 서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나도 이젠 내 인생 살고 싶거든. 그러니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 막말로 내가 바람 피우는 거까지 걸렸는데 당신 앞으로 나 믿고 살 수 있겠어? 앞으로 서로 싸우고 의심하는 이만 늘겠지. 안 그래? 굳이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아참, 내가 확실히 해두는데 아버지 재산 그건 특유 재산이라 당신한테 한 푼도 못 준다. 남편은 그러면서 무슨 선심이나 쓴다는 듯 양육비와 재산 분할을 해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1억 줄게. 거기다 애들 대학 갈 때까지 양육비도 주고. 이만하면 당신 남는 장사다. 오빠, 뭘 그렇게 많이 줘. 아우, 아깝다 그 돈. 그 돈이면 우리 새 출발한 애들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옆에서 상간녀의 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저는 더 참지 못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먹고 간 음료를 상간녀 남편에게 확 뿌려버렸어요. 야, 이 작거사, 이 여우 같은 거사.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니? 이 씹어먹어도 모자랄 천하에 썩을 것이 어디서 입을 함부로 돌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새 출발? 오냐, 여기서 가게 한번 다 엎어버리고 새 출발해보자고. 전 이제까지 참아왔던 화를 모조리 터뜨리며 카페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너희들 두고 봐. 내가 가만두나 봐. 너희 날 완전히 호구라고 생각했지? 누가 진짜 호구인지 알려줄 테니까 딱 기다려. 제가 그렇게 난리를 치자 남편도 상간녀도 깜짝 놀랐는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 크게 소리를 한번 지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도 분한 마음이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전 부모님이 타지에 시집간 딸 걱정을 하시는 게 싫어 이때까지 힘든 내색 한번 안 하고 살았는데 그때만큼은 제가 믿을 건 저희 부모님 뿐이었어요. 저는 긴 고민 끝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형미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버지도 잘 계시죠? 그래, 딸. 아이, 엄마 아빠는 다 잘 있지. 너도 밥 먹었어? 우리 손주들은 학교 갔고? 이서방은 여전히 바쁘지?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엄만 그걸 금세 알아채시고선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으셨어요. 형미야,
네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한테 말 좀 해봐. 엄마, 나 어떡해요? 이서방 바람났대요. 카페 사장이랑 바람나서 나한테 이혼하재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진짜 이서방이 그랬다고? 이놈의 자식을 내가 당장 요절을 내든지 해야지. 너 집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바로 내려갈 테니까. 엄만 저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이곳으로 내려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큰 불효인 걸 알지만 알겠다고 하고 집에서 혼자 가슴을 내려치며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 정말로 친정에 계셨던 엄마가 마치 순간이동이라도 한 듯 여기 시골까지 내려오셨어요. 지금 이서방, 아니 그 못난 놈 어디 있어? 당장 앞장서. 엄마랑 같이 가자. 나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인간 도저히 용서 못해. 엄만 제 손을 끌고 남편이 있는 군청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자마자 불호령을 내리려고 하셨죠. 그런데 눈치 빠른 제 남편이 엄마 제가 입구에 들어서는 걸 보자마자 황급하게 달려나와 절 군청 밖으로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어요. 장모님이 여기까지 무슨 일로? 당신 설마 장모님한테 다 잃은 거야? 우리가 무슨 애들도 아니고 부부 문제 바로 이르냐? 장모님도 너무하시네요. 남의 직장 가져와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다 전해들었다. 자네가 어떻게 우리 딸 뒤통수를 치고도 뻔뻔하게 이렇게 나돌아다닐 수가 있어? 우리 딸이 이런 시골에 내려와서 20년을 개고생했는데. 개고생은 무슨 개고생입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보다 이 사람한테 더 잘하셨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당연히 시집 왔으면 그 정도 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아예 막 나가기로 했는지 저희 엄마 앞에서도 고개를 치켜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세상에 이런 놈이 나란히란다고 군청에 앉아 있었어? 너 두고 보자. 내가 다신 여기 발도 못 붙이게 할 테니까 두고 봐. 남편은 엄마가 군청 얘기를 꺼내자 그제야 태도를 바꿔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직장까지 건드시는 거 말이 안 되죠. 남자가 바람 한번 피웠다고 인생 망칠 일 있어요? 전 그러면 제가 유산 받은 것 중에 1억 위자료로 줄게요. 그럼 됐죠? 장모님도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렇게까지 된 거 둘이 앞으로 어떻게 부부로 살겠어요? 저도 새 출발하게 이해 좀 해주세요. 1억으로 이 사람도 재혼을 하든 뭐 마음대로 하든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남편은 그제야 처음으로 죄송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남편과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받은 충격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러면 위자료 2억하고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비 100만 원씩 주는 거로 합의해. 너 같은 인간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끝내. 2억이나? 참나. 알겠다, 알겠어. 그거면 나한테서 떨어져 주는 거지?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 거니까 각자 갈 길 가자고. 전 그렇게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 분할을 한다는 조건으로 20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답니다. 남편도 저한테 그 큰 돈을 주며 엄청 아까워했지만 공무원이라는 명예도 있고 앞으로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으니 더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나 봐요. 바람이나 피우는 주제에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 인생이 어떻게 되든 저와 더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당신 혹여나 받을 거 다 받고 어디 가서 소문낼 생각하지 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내가 유산 나눠주는 것도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는 거야. 왜? 네가 한 짓이 추접스러운 일이라는 건 알긴 아니? 그렇게 무서우면 행실 잘하고 살았어야지. 나도 더는 당신하고 어떠한 일로도 엮이고 싶지 않아. 우리 애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양육비는 일시불로 줘. 구질구질하게 돈 달라고 매달 연락하고 싶지 않으니까. 남편은 결국 제가 원하는 모든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보던 날 남편은 제게 끝까지 악담을 하고 갔습니다. 이거 완전 재수 똥 밟았다니까. 아까운 내 돈만 다 뜯겼네.
위자료도 줬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재수가 없긴 누가 재수가 없는데. 당신이 내 아이들 아빠라는 게 제일 소름 끼치고 싫다 나도. 한때 영원한 행복을 꿈꾸던 저흰 서로의 존재를 저주하며 각자 돌아섰습니다. 그 모든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오니 그제야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외출하고 돌아오던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한때 사랑했던 남편도 이제 없고요. 그래도 제겐 아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워낙 사람들 다 챙기고 가족들보다 남에게 더 잘하는 스타일이니 또 어디 가서 잔뜩 제 험담을 하며 술이나 먹고 있겠죠.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제 아들들은 제 마음을 알고 제법 어른스럽게 절 위로하더라고요.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 곁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 그 인간을 더는 아빠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이제 저희한텐 아빠는 없어요. 아들은 그러면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예요. 설마 제 목소리도 까먹은 거 아니죠? 제가 아빠 아들로 전화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끝이고요. 엄마가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모셨는데 아빠가 이럴 수가 있어요? 다시 우리 가족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영원히 그 뻔뻔한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제 인생에서도 사라지라고요. 큰아들은 남편에게 제 인생에서 사라지라며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마 남편도 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도 애들한텐 다정한 아빠였으니까요. 옆에 있던 둘째 아들도 아빠가 밉다며 난리였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아빠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최종 서류 정리까지 끝이 나고 전 아이들과 함께 다시 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이사를 한 거죠. 아이들 학교 문제도 해결하고 다시 도시 생활에 적응하려고 하니 처음 시골에 내려갔을 때만큼 막막하더라고요. 아휴,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차 막혀서 어딜 갈 수가 없네. 20년간 조용한 시골 동네에 살다 사람도 많고 소음도 많은 도시에 살려니 머리가 다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딜 가나 영화관, 카페, 쇼핑몰이 가득했지만 꼭 남의 동네에 와 있는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애들도 갑자기 전학을 오게 됐으니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참 많은 도움을 주셨답니다. 상훈아, 상진아, 너희 동네 구경도 제대로 못 해봤지? 오늘 할아버지가 시내 구경 시켜줄 테니까 나와라. 백화점 가서 너희 옷도 좀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 진짜요? 할아버지 그러면 여기 스테이크집 가보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은 여기 한 번쯤 다 간대요. 어떤 애는 여기서 생일 파티도 했대요. 그래? 아유, 안 될 거 없지. 돌아오는 네 생일에 거기 가서 생일 파티 할까? 그래도 애들은 애들인지 한동안 시무룩해 있더니 시내 구경 가는 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이 도시 생활과 외갓집에 적응할 수 있게 그저 옆을 지켜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자 아이들은 안정을 되찾았고 저도 저 나름의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상훈 엄마, 나 정말 섭섭해. 그렇게 도시로 올라가고 어째 연락도 없어. 미안해 언니. 나도 여기 적응하고 사느라 힘들어 그랬어. 언닌 잘 있지? 형부랑 애들도 잘 있고? 그럼 시골 생활이 맨날 똑같지 뭐.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아주 배꼽 잡을 소식을 들어서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나 장사하는 반찬 가게 동네 아줌마들이 잔뜩 와서 얘기해 주는데 딱 봐도 상훈 엄마 신랑 얘기더라고. 그 동네 언닌 읍내에서 김치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전 남편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전 그때 서류 처리가 끝나고 남편 소식을 듣고 싶지도 않아 굳이 찾아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휴, 내가 뭐하러 굳이 연락해. 소식 들어봐야 좋을 게 뭐 있다고. 내 말 좀 들어봐. 자기 아주 통쾌할걸.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데. 아니 그 인간이 그 카페 사장이랑 새 출발한다고 동거를 했던 모양이야.
근데 그 상간녀가 작정했는지 그 인간 재산을 야금야금 다 털어먹었다는 거 있지? 동네 언니가 전해준 소식은 이러했습니다. 8살 어린 여자 동거 시작한 남편은 신이 났는지 그 상간녀가 원하는 대로 차도 사주고 명품 가방도 사주며 돈을 엄청 썼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간녀 남편이란 남자가 제 전 남편을 찾아왔답니다. 그 상간녀 남편이 한눈에 보더라도 선량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대요. 좋게 말하면 건달이고 사실 깡패였던 거죠. 거기다 더해 사실 상간녀가 남편 고향 출신이었는데 젊었을 때 술집에서 일하다 나이도 먹고 돈도 떨어지자 고향으로 내려가 카페를 차린 거랍니다. 그 여자가 술집에서 일하던 여잔데 원래 남편이랑 이혼도 안 하고 혼자 고향에 내려와 카페 차린 거래. 근데 그 남편 입장에선 이혼도 안 한 부인이 웬 비실비실한 놈이랑 살림을 차렸으니 눈이 뒤집힌 거지. 그래서 두 인간 잡으러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게 뭔지 알아? 그 상간녀가 술을 써서 차라리 상훈이 아빠한테 돈 좀 있으니까 거하게 뜯어내자고 했다는 거야. 아주 완전 불려시가 따로 없다니까. 그 상간년 자기 혼자 뒤집어 쓰긴 싫었는지 원래 남편 같자고 제 전 남편에게 작업을 친 거였죠. 전 남편이 사회적으로도 명성도 있고 돈도 있으니 아마 털어먹을 게 많았겠죠. 그렇게 그 상간녀 부부는 서로 짜고 전 남편을 찾아가 당장 군청에 알리겠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떼와 계속 협박을 했다네요. 형씨, 이거 보이죠? 우리 엄연히 부부인데 지금 내 아내랑 살림 차린 거잖아. 이거 내가 싹 다 소문내버릴까? 그러고도 군청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겠어? 남편은 그 깡패 같은 남자에게 쫄아 덜덜 떨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 상간녀 남편은 2억만 주면 입을 다물겠다고 돈을 요구했고요. 시아버지께 받은 5억 중에 저에게 2억을 주고 상간녀와 동거라며 1억 가까이 쓰고 나머지 2억마저 뜯기게 생긴 거죠. 남편은 절대 못 준다고 버티다 결국 마을에 소문이 다 나고 나서야 2억을 주며 입막음을 했답니다. 뭐 그게 진짜야? 그러면 우리 시아버지가 주신 유산 5억을 그렇게 다 써버린 거야? 겨우 1년 만에? 내가 그 인간 그럴 줄 알았어. 전 사실 전 남편이 바람난 걸 주변에서 알아봤자 제 얼굴에 먹칠인 것 같아 정말 친한 동네 언니에게만 말하고 어디에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전 남편이 더 떵떵거리며 살았겠죠. 하지만 마을엔 물론이고 군청에도 소문이 다 났을 테니 그 거대했던 야망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 깡패가 돈 안 주면 가만 안 둔다고 군청 앞에까지 가서 소리 지르고 난리였나 봐. 그 이후로 완전 웃음거리 돼서 요즘 동네에 얼굴도 못 들고 다녀. 그래도 밥벌이는 해야겠는지 출근은 또 꼬박꼬박 한다네. 전 남편이 2억이나 쓰고도 소문을 못 막았을 걸 생각하니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더라고요.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명예도 야망도 한순간에 잃어버린 소감이 어떨지 한번 보고 싶어지기까지 했어요. 전 남편에게 거하게 뜯어낸 상간녀와 그 남편은 바로 서울로 올라가 버렸고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겁니다.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하늘로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후련한 기분으로 지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2주 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나야. 나 잊은 거 아니지? 여보, 나 어떡하지? 나 완전 세댔어. 완전 꽃뱀한테 털렸다고. 지금 나 기분 좋아지라고 그 소식까지 전하는 거야? 아휴, 어떻게 당신? 난 축하한다고밖에 못하겠네. 당신까지 그러지 마. 나 지금 벼랑 끝에 몰렸다고. 내가 그렇게 뒤통수 맞고 왔는데 당신이라도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한때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옛말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 이제 내 곁에 누가 있겠어?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애들도 다 당신이랑 있고
나 혼자 얼마나 쓸쓸하게 지내는 줄 알아? 남편은 그 사이 술을 먹었는지 횡설수설하며 술주정을 해대더라고요. 내가 왜 당신하고 우리 애들의 소중함을 잊었을까? 당신도 알지? 나 우리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아버지 유산, 그건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전 남편이 어디까지 하나 참아주려다 더는 들어줄 수 없어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야, 교회도 안 다니는 인간이 무슨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 내가 분명히 말했지? 당신 후회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패가망신 당할 줄 정말 몰랐어? 어떤 미친 여자가 8살이나 많은 늙고 배 나온 아저씨를 좋아하겠니? 진작에 꽃뱀인 걸 알아봤어야지. 처음부터 네 돈 노리고 꼬리친 거잖아. 다 네 자업자득이니까 괜히 나한테 술주정하지 말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니? 각자 인생 살자며. 너 또 한 번 더 전화하면 나까지 군청에 찾아갈 테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하늘에 계신 시부모님이 얼마나 통곡하고 계실까 모르겠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여보. 저와 이혼한 지 겨우 1년 만에 남편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대요. 요즘 TV나 인터넷에 보면 작정을 하고 돈 뜯어먹으려고 작업 거는 여자들이 있다는데 전 남편이 당한 경우가 딱 그런 일인가 봅니다. 지금은 또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는데 전 아직도 멍청한 전 남편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하곤 하네요. 다행히 전 어느새 대학에 들어간 큰아들과 여전히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시는 친정 부모님과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긴 합니다. 형미야, 우리 큰손주가 아주 효자다, 효자. 등록금 문제로 엄마 고생시키기 싫다더니 국립대에 딱 들어가고 말이야. 누굴 닮아 이렇게 자랑스럽나 몰라, 우리 손주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와 아이들은 조금씩 달라진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젠 우리 셋이 함께 웃을 일이 더 많아졌어요. 큰아이는 입시 준비를 하며 혹시 저에게 부담을 줄까봐 얼마나 제 눈치를 살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대학에 합격하고 나니 이제 먼저 여행 가자는 소리도 하네요. 엄마, 우리 외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시고 가족여행 가면 안 돼요? 우리 여행 간 지 오래됐잖아요. 당연히 되지. 안 그래도 네 할머니가 너 입학 전에 바람 좀 쐬고 오자고 그러셨어. 네 동생도 방학이니까 우리 신나게 놀고 오자. 저희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때론 친구같이, 때로는 제 보호자같이 든든하기도 합니다. 이젠 아들들이 제가 기대어 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오며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됐답니다. 이젠 친정 부모님께 더 자주 전화드리고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마 남은 인생 내내 이런 행복을 모르고 살겠죠? 그것만으로도 그래도 큰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가 꼭 불행으로 끝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영원히 낫지 않을 것 같던 상처도 결국엔 절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고요. 이제 아픈 날은 다 잊고 매일 아이들과 웃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군간 제 인생을 불행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이야말로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에겐 상처였던 일이 또 누군가에겐 새 출발의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새 출발,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이쯤 되면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도 혹시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저에게 응원의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용기를 얻어갈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